네, 원천중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기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기술의 이해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건설 기술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건설 구조물의 종류 중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왔을 것입니다. 토목 구조물이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터널이랑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생활에 필요하고 안전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간과 함께 존재해 왔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은 이용 목적과 그에 따른 공간의 기능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네, 기능에 맞는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 방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조형물로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물은 기능, 구조, 미 세 가지 요소가 합리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건축 구조는 재료와 기술에 따라 건축물을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을 다루는 것으로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후에 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원시시대, 고대, 근대, 현대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보고 주요 특성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네, 먼저 건축 구조물이란 이제 인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 기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건축 구조물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에는 그 건축 구조물이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자연 환경, 무서운 맹수라던가 아니면은 자연 재해로부터 삶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시가 자연 동굴이나 이제 움집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집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남사동 선사주거지라는 그 움집 유적터고요. 인류가 이제 점차 농경 생활을 하고 주거 객 생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기존의 동굴을 벗어나서 이렇게 움집을 만들어서 주거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움집은 대부분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어 지붕을 덮는 형태였는데요. 이러한 움집은 지상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돌이라는 걸 걸고 또 일정 간격으로 석가래를 걸치는 형태로 점차 지면 위로 나왔으며 평면 형태는 대부분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대 건축물입니다. 자, 고대 건축물은 선사시대 때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의 목적 더 나아가서 정치, 종교, 산업, 풍습, 경제 등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축 공간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구조 재료들은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나 석재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목재랑 석재가 구하기 굉장히 편리했기 때문에 석조 건축물 또는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는데요. 석조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첨성대가 나와 있어요. 첨성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시대 전문 기상 관측대입니다. 국보 제31호고요. 선덕 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두 번째는 윤중고택인데요. 목조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목조 건축물로 사용한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던 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개발을 해서 이제 벽돌로 고대 건축물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이 벽돌이라는 것은 목재나 석재랑 달리 인위적으로 흙과 물을 혼합해서 불에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벽돌을 개발해서 건축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이제 정치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집약된 건축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근대 건축물이에요.
이제 건축물은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이룬 산업혁명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이나 박람회 등을 위한 건물 등이 대규모 이제 건물과 같은 대규모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박람회 등을 위한 대규모 공간을 그때까지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철이나 시멘트, 유리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보다 넓고 높은 건축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영국 런던 수정궁의 모습인데요. 네, 이게 이제 박람회 때 쓰였던 거였어요. 이 박람회는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다 보니까 세계 박람회를 했었는데, 각각 나라마다 뭐 영국관, 프랑스관, 러시아관, 뭐 캐나다관 이렇게 나라마다 별로 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영국관이 굉장히 화려하게 뭐 기계도 있고 우리 제조 기술 때 배웠던 다양한 산업 시설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 런던 수정궁에서 만들어진 그 영국관을 보고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더욱더 크게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국 수정궁 자체가 모두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그림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봤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된 유리로 된 건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압도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현대 건축물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초고층, 초대형 건축물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시공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강도가 뛰어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시공 기술도 발달됐겠죠. 그리고 건축 구조법까지 발달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여태까지 초고층, 초대형 건물들이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토대로 1901년부터 앞으로 올 2022년까지의 초고층 건축물의 역사와 미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층 건물은 이제 그 기술이 워낙 집약된 것이다 보니까 그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세워지는 지역과 그리고 그 건설사가 세계의 기술을 주도한다고는 아닌데요. 처음에는 이제 거의 다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그리고 뉴욕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까지 넘어가서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중동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뉴욕 빌딩이죠. 매드라이프 타워도 이제 뉴욕 빌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카고였던 이유는 이제 시카고에서 큰 이제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전체가 약간 아예 폐허가 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거기에 불이 끝나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제 재건을 할 때 이왕 짓는 거 이제 초고층 빌딩들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새롭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카고가 많이 발전되다가 이제 뉴욕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게 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크라이슬러 빌딩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제 기존의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워낙 외관이 아름다워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저 첨탑이 가장 인상적인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네, 9.11 피해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 건물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제1무역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위사냥 빌딩으로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기존의 참사를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단부에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리고 진동에도 끄떡없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들어간 빌딩인데 현재에서 세계에서 6위로 높은 빌딩입니다. 이거는 시어타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끝나고 코알라로 넘어왔습니다. 또 가보면은 경관이 그렇게 멋있대요.
그다음에 여러분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타이페이 101이라고는 대만에 세워진 빌딩입니다. 이것도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세웠는데요. 삼성물산이 건설한 빌딩이고 타이페이 101 맨 꼭대기층만 전망대가 있어서 직접 가볼 수가 있어요. 전망대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추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큰 추라서 그 추의 관성을 이용해서 이 빌딩이 흔들거릴 때 그 흔들거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타이페이 101의 1위 자리는 이 바로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에게 뺏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1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됐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지어질 예정인 제다타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되고 있고요. 1km가 넘는 1007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완공될 두바이 크릭타워입니다. 네, 초고층 빌딩 역사는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초고층 빌딩들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네, 이제 현재 지금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5위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롯데타워인데요. 롯데타워는 이제 대한민국 당연히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로 높은 초고층 빌딩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우리 서해붓의 펜촉 있잖아요. 붓끝을 형상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높은 빌딩이 가능했던 거는 먼저 지반 강화 공법이 이제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걸 지반 강화 파일링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반을 이제 세울 때 굉장히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경 한 1m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박아서 굉장히 여러 개 박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반과 아주 단단하게 붙여 있겠죠. 30m에 달하기 때문에 꽤 길어요. 이 정도의 파일링 공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전에도 말했듯이 그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그러니까 내풍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풍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코어월과 아웃리거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네, 이제 내풍설계 나오네요. 내풍설계는 코어월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어월이라는 거는 그 중앙에 되는 벽을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중앙 지탱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쌓아 올리는 거고 내풍설계는 와류가 고이지 않도록 동력학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외관을. 그리고 이제 아웃리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코어월 설명하네요. 네, 됐고 이제 아웃리거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아웃리거 방식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제 기존의 콘크리트에 비해 한 3배 이상이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진 콘크리트입니다. 이걸 한 층 전체에다가 설계를 한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층을 통째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벨트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벨트가 마치 대나무의 뭐 마디라든가 아니면 씨름선수의 벨트처럼 중간중간에서 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요. 그래서 이런 아웃리거 방식으로 내풍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할 때 타설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그 멈춘 부분과 그 다음에 타설했던 부분에 경계가 생기면서 이제 그 강도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타설을 끝내야 되는데 이걸 32시간 연속 타설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어진 게 세계 5위 롯데타워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중국 광동성의 선전에 위치한 115층 599m 높이의 마천루로
이제 17년 완공 당시에 선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 높은 건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높이인 660m로 건설해 중국 최고 높이의 건물을 지향을 했었는데 일대가 이제 비행기 항로로 위치해서 이제 충돌 우려 때문에 첨탑이 있었던 부분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안 국제 생명보험에서 건립을 했고 이제 그룹 본사 사옥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알베이트 타워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립된 건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건물이자 가장 높은 시계탑입니다. 120층의 클럭탑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인데 메카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은 상하이 타워입니다. 중국 상하이 푸동 루자조의 금융무역지구에 있는 건물로 이제 높이 632m의 마천루라고 합니다. 15년 완공 당시에 이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 5층 빌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120도 수직으로 비틀어진 역동적인 건물의 외형은 이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꼬아 놓으면은 바람이 이제 불어왔을 때 와류가 생기지 않고 와류를 흩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충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걸로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마지막 세계 1위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설된 부르즈 할리파는 124층까지 달하는 건물이고요.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4조 4천억 원의 금액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 되게 자랑스럽게도 이제 삼성물산이 건설한 건물인데 처음부터 삼성물산이 혼자서 건설했던 건 아니고 삼성물산과 아랍텍, 베식스 등 다양한 이제 건설사들이 참여를 했다가 500m가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도 사막의 꽃을 형상한 외관이고 이슬람 건축 양식을 접목해서 하늘로 뻗은 나서는 모양으로 건물이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빠르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한 개 층을 3일 만에 완공하는 층당 3일 공법을 이용을 했고 이렇게 첫째 날은 지상에서 철근 손조립을 하고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셋째 날 콘크리트를 부어서 형태를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듯이 계속 쭉쭉쭉 밀어 올려지는 식으로 건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인데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다고 해요. 2005년에 착공이 되어서 4년 10개월 만인 2010년 1월 4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활동까지 마무리해주면 이번 차시 기술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